907년 7월 어느 날 프레스부르크 평원은 피로 물들었다. 10만 명의 독일군이 이곳에 왔다. 그들은 헝가리인들을 짓밟고 기독교 세계의 위엄을 보여주겠다는 꿈을 안고 도나우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꿈은 단 하루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다. 바이엘은 변경백 루이트폴트는 적의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그의 주변엔 이미 수백 명의 귀족들이 쓰러져 있었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가 죽은 그 순간 유럽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대학살이 완성되었다. 10만 명이 출정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조직적이고 냉혹하며 완벽하게 계획된 학살이었다. 프레스부르크 전투. 당신은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유럽 군사사 교과서에서도 이 전투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칸나이를 기억한다. 우리는 아젠쿠르를 기억한다. 우리는 워털루를 기억한다. 하지만 프레스부르크는 침묵 속에 묻혀있다. 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전투는 패배가 아니라 체제 붕괴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기사 계급, 기독교 질서, 카롤링거 제국의 후예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그것도 그들이 야만인이라 부르던 유목민들의 손에.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럽이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역사는 차라리 이를 잊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10만 명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가?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 계급이 하루 만에 전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900년의 유럽으로 돌아가야 한다. 혼란과 공포, 그리고 절망의 시대로. 서기 900년의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다. 샤를만유가 죽은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 그가 통일했던 거대한 제국은 이제 조각나 있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탈리아.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카롤링거 제국은 이제 이름뿐이었다. 특히 동프랑크 왕국, 즉 오늘날 독일의 전신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왕권은 너무 약했다. 왕 루트비히는 겨우 7살이었다. 어린아이가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실질적인 권력은 공작들이 쥐고 있었다. 작센 공작, 슈바벤 공작, 프랑코니아 공작, 그리고 바이에른, 변경백, 루이트폴트. 이들은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며 서로를 견제했다. 협력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해관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작센 공작은 북쪽 슬라브족과의 싸움에 집중했다. 슈바벤은 남서부 국경을 지키느라 바빴다. 프랑코니아는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루이트폴트는 동쪽 변경을 지키는 임무를 떠맡았다. 하지만 이것은 방어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각자 도생의 구조였다. 중앙정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왕은 명목상의 존재일 뿐이었다. 공작들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랐다. 그리고 그 이익은 대부분 서로 충돌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된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군대를 모으려면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각 공작은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방식으로 운용했다. 전략적 조율은 없었다. 통합된 지휘체계도 없었다. 이것은 제국이 아니라 느슨한 연합이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외부의 위협 앞에서 너무나 취약했다. 중앙집권의 붕괴는 국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적이 한 지역을 공격하면 그 지역의 공작만이 대응했다. 다른 공작들은 방관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이웃 공작의 약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방어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리고 정치는 전쟁에서 치명적이었다. 적은 이 분열을 알고 있었다. 적은 이 분열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적은 곧 모습을 드러냈다. 동쪽에서 온 기마 민족, 마자르인들이었다. 마자르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그들은 우랄 산맥 동쪽, 오늘날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기원한 민족이었다. 그들의 언어는 투르크어도 슬라브어도 아닌 독특한 우랄어족에 속했다. 9세기 초 그들은 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다른 유목 민족의 압박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였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움직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들은 흑해 북쪽 초원을 지나 서쪽으로 향했다. 페체네그족과 충돌했고 불가르족을 밀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르파티아 분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완벽했다. 광활한 평원, 풍부한 목초지, 그리고 주변을 산맥이 둘러싸고 있어 방어하기 쉬웠다. 그들은 이곳에 정착했다.
그리고 이곳을 자신들의 새로운 고향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마자르인들은 정착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유목민의 문화를 유지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전쟁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마자르인의 전쟁 방식은 유럽인들이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유럽 군대는 중장기병 중심이었다.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유럽식 전투였다. 하지만 마자르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경기병이었다. 갑옷은 거의 입지 않았다. 대신 속도와 기동성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무기는 복합궁이었다. 이 활은 나무, 뿔, 힘줄을 접착제로 붙여 만든 것으로 엄청난 관통력을 자랑했다. 사거리는 200m를 넘었다. 정확도도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쏠 수 있었다. 이것은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유럽 기사들은 말 위에서 싸우기는 했지만 주로 창이나 칼을 사용했다. 활은 보병의 무기였다. 하지만 마자르인들은 기병이 곧 궁병이었다. 그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화살을 퍼부었다. 유럽 기사들이 돌격하면 그들은 후퇴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도 계속 쏘았다. 이것이 바로 파르티안 샷이었다. 파르티아 제국의 기마 궁병들이 사용했던 이 전술은 마자르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적이 추격하면 후퇴하고, 적이 지치면 포위하고, 적이 멈추면 섬멸한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마자르인들의 목표는 정복이 아니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들은 땅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카르파티아 분지라는 완벽한 고향을 찾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약탈이었다. 금, 은, 노예, 가축, 이것이 그들이 추구한 것이었다. 정복은 통치를 의미한다. 통치는 정착을 의미한다. 정착은 방어를 의미한다. 하지만 마자르인들은 정착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이고 싶었다. 그들은 빠르게 쳐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 빠르게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왜냐하면 유럽은 이런 전쟁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899년 마자르인들의 대규모 약탈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전략이었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쳤다. 그 다음 해에는 바이에른을 쳤다. 그 다음 해에는 카린티아를 쳤다. 매년 다른 지역, 매년 새로운 공포. 그들의 속도는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 그들은 강을 건넜다. 그들은 숲을 통과했다. 그들은 산을 넘었다. 유럽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동을 그들은 해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재와 시체만이 남았다. 수도원은 불탔다. 마을은 약탈당했다. 사람들은 끌려갔다. 노예시장으로, 동쪽으로. 독일 귀족들은 두려웠다. 그들은 싸워봤다. 그리고 졌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마자르인들은 너무 빨랐다. 너무 유동적이었다. 중장기병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보병은 더욱 무력했다. 성에 숨어도 소용없었다. 마자르인들은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성 주변을 약탈하고 떠났다. 그리고 성주는 성벽 위에서 자신의 영지가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굴욕이었다. 그리고 이 굴욕은 공작들에게 선택지를 주었다. 싸우거나 돈을 주거나. 많은 공작들이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다. 조공이었다. 마자르인들에게 금과 은을 바치고 그 대가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싸우면 진다. 지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게 낫지 않은가?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중독이었다. 조공을 주면 마자르인들은 그 지역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을 쳤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더 많은 조공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심리적 붕괴는 군사적 패배보다 더 깊었다. 유럽 기사 계급은 자신들이 전사라고 믿었다. 그들은 명예, 용기, 신앙을 위해 싸운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자르인들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갑옷은 화살을 막지 못했다. 그들의 용기는 적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들의 신앙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사회 전체를 마비시켰다. 우리는 막을 수 없다. 이것이 10년간 유럽을 지배한 집단적 인식이었다. 독일 귀족들은 회의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아니, 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패배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926년 모든 것이 바뀌는 듯했다. 운스트루트 강 전투. 착센 공작 오토가 이끈 독일군은 마자르 약탈대를 격파했다. 이것은 놀라운 승리였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오토는 지형을 이용했다.
그는 매복을 설치했다. 그는 마자르인들이 강을 건너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공격했다. 마자르 기병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후퇴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강에 빠져 죽었다. 이것은 분명한 승리였다. 독일 귀족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작센의 오토는 영웅이 되었다. 그는 마자르를 물리친 최초의 독일 귀족이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과대평가되었다. 오토가 이긴 것은 소규모 약탈대였다. 본진이 아니었다. 그는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적이 방심한 순간을 포착했다. 이것은 전술적 승리였다. 전략적 승리가 아니었다. 마자르인들은 여전히 강했다. 그들은 여전히 카르파티아 분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언제든 다시 쳐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독일 귀족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패배만 맛봤다. 그들은 승리에 굶주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작은 승리를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귀족 사회에서 명예는 화폐였다. 오토는 이 승리로 엄청난 정치적 자본을 얻었다. 다른 공작들은 질투했다. 특히 바이에른의 루이트폴트는 조급해졌다. 왜 오토만 영웅이 되어야 하는가? 왜 작센만 영광을 얻어야 하는가? 바이에른은 동쪽 변경을 지키는 최전선이었다. 바이에른은 마자르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마자르를 격퇴하는 영광도 바이에른의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은 합리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치였다. 그리고 정치는 루이트폴트를 위험한 결정으로 몰아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개입했다. 잘츠부르크 대주교 터트마르는 영향력 있는 성직자였다. 그는 루이트폴트에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심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이었다. 마자르인들은 이교도였다. 그들은 기독교 세계를 위협했다. 그들은 교회를 불태우고 수도원을 약탈했다. 그렇다면 그들과 싸우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닌가? 그들을 무찌르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닌가? 터트마르는 이렇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강력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쟁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쟁을 신성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루이트폴트는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을 위한 전쟁에서 후퇴는 죄악이었다. 동시에 헝가리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마자르의 대군주 아르파드가 907년 직전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권력 공백을 만들었다. 후계자는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 이 정보는 독일에 전해졌다. 그리고 루이트폴트와 그의 측근들은 이것을 기회로 해석했다. 지금이다. 그들이 약해졌다. 지금 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정보였다. 아르파드의 죽음은 마자르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그들의 군사체제는 여전히 강했다. 그들의 전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독일 귀족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그들은 희망적 해석에 빠졌다. 그들은 적을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독일 귀족 사회를 지배한 집단 사고였다. 운스트루트의 승리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르파드의 죽음이 기회를 제공했다. 교회가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명예가 동기를 제공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루이트폴트는 결단을 내렸다. 침공이었다. 헝가리를 침공하고 마자르인들을 격퇴하고 기독교 세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는 다른 공작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는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수광 7년 여름 레겐스부르크에 10만 대군이 모였다. 레겐스부르크는 도나우 강변의 요새 도시였다. 바이에른의 심장부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럽 역사상 가장 큰 원정군 중 하나가 집결했다. 10만 명.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니었다. 중세 기준으로 이것은 거대한 군대였다. 기사들이 있었다. 갑옷을 입고 창과 칼로 무장한 중장 기병들. 그들은 바이에른, 슈바벤, 프랑코니아, 작센에서 왔다. 각자의 깃발 아래 각자의 영주를 따라 보병들도 있었다. 농민들로 구성된 보조부대. 그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했다. 그들의 역할은 기사들을 지원하고 전리품을 운반하는 것이었다. 성직자들도 있었다. 터트마르를 비롯한 여러 주교와 수도원장들이 십자가를 들고 군대와 함께했다. 이것은 성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보급대가 있었다. 수천 대의 마차, 수만 마리의 소와 양, 10만 명을 먹이려면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군대는 위용을 자랑했다. 레겐스부르크 시민들은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끝없이 이어지는 창날, 펄럭이는 깃발, 반짝이는 갑옷. 이것은 희망처럼 보였다.
마침내 독일이 방역한다. 마침내 기독교 세계가 이교도를 응징한다. 루이트폴트는 말 위에서 군대를 점검했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 병력이면 충분하다.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다. 마자르인들이 아무리 빨라도 이 숫자를 이길 수는 없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의 측근들도 그렇게 믿었다. 군대 전체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숫자는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보급 문제는 처음부터 명백했다. 10만 명의 군대는 하루에 수십 톤의 식량을 소비했다. 말들도 먹여야 했다. 물도 필요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적진 깊숙이 운반해야 했다. 보급선은 길었다. 취약했다. 적이 보급선을 끊으면 아무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니,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노련한 지휘관들 중 일부는 분명 이 문제를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침공은 기정사실이었다. 후퇴는 불가능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군대는 출발했다. 07년 7월 초 10만 대군은 도나우 강을 따라 동쪽으로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초반의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날씨는 좋았다. 병사들은 노래를 불렀다. 기사들은 자신들의 무용담을 자랑했다. 성직자들은 기도를 올렸다. 승리는 확실해 보였다. 마자르인들은 분명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항상 도망쳤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10만 명이 쫓아간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치겠는가? 카르파티아 분지 깊숙한 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봉어지를 불태우고 조공을 강요하고 유럽의 안전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다. 이것이 독일군이 꿈꾼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대가 오스트리아 지역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마을이 텅 비어 있었다. 완전히. 사람도 없고 가축도 없고 식량도 없었다. 집들은 비어 있었지만 불타지는 않았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적인 철수였다. 주민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마자르인들에게 경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마자르인들이 직접 그들을 이동시켰다. 독일군은 약탈할 것도 징발할 것도 찾을 수 없었다. 보급대는 자체 보유한 식량에 의존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식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노련한 지휘관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상하다. 왜 그들은 마을을 비웠는가? 왜 우리를 막지 않는가? 몇몇은 루이트폴트에게 조언했다.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함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트폴트는 듣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 없었다. 군대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정치적 압박은 너무 컸다. 교회는 신의 뜻을 이야기했다. 귀족들은 명예를 이야기했다. 후퇴는 패배를 의미했다. 그리고 패배는 루이트폴트의 권력 상실을 의미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전진했다. 슬로바키아 지역으로 도나우 강을 따라 프레스부르크를 향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은 독일 병사들 사이에서 속삭이던 경고였다. 밤이 되면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아마도 신호였을 것이다. 낮에는 지평선에서 먼지 구름이 일었다. 기병들이었다. 마자르 정찰대였다. 그들은 독일군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군의 속도, 규모, 루트를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지켜봤다. 그리고 이것이 더 무서웠다. 왜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기다리는가? 답은 곧 명백해질 것이었다. 그들은 독일군이 더 깊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퇴로가 너무 멀어질 때까지, 보급이 바닥날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이 거의 다가왔다. 7월 중순, 독일군은 브레살라우스부르크에 도착했다. 이것은 프레스부르크의 옛 이름이었다. 오늘날의 브라티슬라바였다. 도나우 강변에 위치한 요새였다. 그리고 이 요새는 마자르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루이트폴트는 결정을 내렸다. 이 요새를 함락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거점이다. 이것을 무너뜨리면 그들의 사기가 꺾일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요새는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도나우 강을 통제했다. 주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리고 루이트폴트는 그 함정에 걸어 들어갔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독일군은 요새를 포위했다. 그들은 공성 장비를 설치했다. 투석기, 공성탑, 사다리. 그들은 공격했다. 하지만 요새는 견뎠다. 수비대는 예상보다 적었다. 아마도 1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효과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화살을 쏘았다. 그들은 기름을 부었다. 그들은 독일군의 공격을 격퇴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요새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군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성전은 소모전이었다. 병사들은 지쳤다. 식량은 줄어들었다. 더위는 심했다.
시체가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자르인들의 기습이 시작되었다. 밤마다 그들은 나타났다. 소규모 기병대가 독일군 야영지를 공격했다. 그들은 화살을 쏘고 텐트를 불태우고 보초병을 죽이고 사라졌다. 독일군은 대응할 수 없었다. 중장 기병은 야간 기동에 적합하지 않았다. 마자르인들은 너무 빨랐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독일군은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12일째 되는 날 진실이 드러났다. 이 요새는 미끼였다. 노련한 지휘관 중 한 명이 깨달았다. 그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두고 있었다.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었다. 실제로 요새의 수비대는 본진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시간을 버는 역할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을 12일간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12일 동안 마자르의 주력군은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독일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덫은 완성되었다. 루이트폴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요새는 버려라. 우리는 돌아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마자르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일군이 철수를 시작한 다음 날 아침, 지평선에 먼지 구름이 일었다. 그것은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곧 정체가 드러났다. 기병이었다. 수만 명의 마자르 기병이었다. 그들은 동쪽에서 왔다. 그들은 북쪽에서 왔다. 그들은 남쪽에서 왔다. 독일군의 서쪽, 즉 퇴로만 남겨두고 삼면을 포위했다. 아니, 곧 서쪽에서도 기병대가 나타났다. 포위는 완성되었다. 독일군은 갇혔다. 10만 명의 군대가 프레스부르크 평원에 갇혔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것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마 궁병들이었다. 루이트폴트는 방진을 명령했다. 사각 진영이었다. 중장 기병이 외곽을 막고 보병이 중앙을 지키는 형태. 이것은 유럽 군대의 표준 방어 전술이었다.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이었다. 적이 접근하면 창으로 막는다. 적이 돌파하려 하면 기병이 방역한다. 하지만 이것은 적이 접근할 때만 유효했다. 마자르인들은 접근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했다. 200m 거리에서 그들은 활을 쏘기 시작했다. 화살이 쏟아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메뚜기 떼처럼 화살이 날아왔다. 과장이 아니었다. 마자르 궁병 한 명은 분당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다. 수만 명의 궁병이 동시에 쏜다면 분당 수십만 발의 화살이었다. 독일군의 갑옷은 어느 정도 방어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화살은 갑옷의 틈새를 찾아 들어갔다. 목, 겨드랑이, 다리. 말들은 더 취약했다. 말은 갑옷을 입지 않았다. 화살이 말을 마치면 기사는 떨어졌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기사는 사실상 무력했다. 중갑옷을 입고 걷는 것도 힘들었다. 싸우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독일군은 방역할 수 없었다. 기병이 돌격하면 마자르인들은 후퇴했다. 그리고 후퇴하면서 계속 쏘았다. 독일 기병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마자르의 말은 더 빠르고 더 가벼웠다. 독일 기병이 지쳐서 돌아오면 마자르인들은 다시 접근했다. 그리고 다시 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학살이었다. 시간 그 자체가 적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병사가 쓰러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과 물은 바닥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기는 무너졌다. 그리고 마자르인들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고 쏘고 기다리고 쏘면 되었다. 새벽이 왔다. 루이트폴트는 결단을 내렸다. 돌파한다. 이것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여기 남아있으면 전멸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돌파를 시도하는 편이 나았다. 최소한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최정예 기병 부대를 선발했다. 아마도 2,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서쪽으로 돌파한다. 보병들은 방진을 유지하며 따라온다. 우리가 길을 열 것이다. 계획은 간단했다. 하지만 실행은 달랐다. 중기병들이 돌격했다. 그들은 서쪽 포위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마자르인들은 후퇴했다. 독일 기병들은 환호했다. 우리가 뚫었다. 우리가 뚫었다. 그들은 포위선을 돌파했다. 그들은 계속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은 살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착시였다. 마자르인들은 의도적으로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왜? 보병 종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기병이 떠난 후 보병들은 방진을 유지하며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느렸다. 그들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지쳐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리고 마자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기병들이 사라지자마자
마자르인들은 다시 접근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그들은 보병 총대를 사방에서 포위했다. 그리고 집중 사격을 시작했다. 방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앞줄이 쓰러지면 뒷줄이 전진해야 했다. 하지만 뒷줄도 화살에 맞았다. 대열은 흔들렸다. 공포가 퍼졌다.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다. 그리고 대열은 붕괴했다. 방진이 무너지는 순간 마자르인들은 돌격했다. 이제 그들은 활을 버리고 칼을 뽑았다. 그들은 흩어진 보병들을 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도망치는 병사를 뒤에서 베고 쓰러진 병사를 마무리하고 항복하는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비명이 평원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비명 속에서 루이트폴트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돌아갔다. 그는 돌파에 성공한 기병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 킬로미터를 달렸다. 그들은 안전했다. 하지만 그는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는 평원에서 피어오르는 먼지와 연기를 봤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학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귀족이었다. 명예가 그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하면 살아남아도 정치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말머리를 돌렸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죽는다. 그의 측근들도 따랐다. 수백 명의 기사들이 그를 따라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다. 보병 총대는 사라졌다. 평원에는 시체만이 널려 있었다. 마자르 기병들은 여전히 생존자들을 쫓고 있었다. 루이트폴트는 돌격했다. 마지막 돌격이었다. 그의 기병들은 마자르 진영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말들도 지쳐 있었다. 그들은 속도를 낼 수 없었다. 마자르인들은 그들을 보고 진영을 갖췄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살이 날아왔다. 루이트폴트는 화살에 맞았다. 목에. 그는 말에서 떨어졌다. 그의 주변에서 기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작센의 브루크하르트 백작, 슈바벤의 이시도르 공작, 프랑코니아의 고트프리트. 독일 귀족 사회의 정점에 있던 인물들이 이날 모두 죽었다. 지휘부는 전멸했다. 군대는 사라졌다. 저녁이 되었을 때 프레스부르크 평원은 침묵했다. 10만 명의 군대가 출발했지만 돌아온 자는 몇백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죽었다. 일부는 포로가 되었다. 포로들은 노예시장으로 팔려갔다. 독일로 돌아간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들은 악몽을 꾸었다. 그들은 화살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평원을 다시 보았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울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독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독일 귀족 사회는 공백에 빠졌다. 한 세대의 지도자들이 사라졌다. 바이에른은 특히 심각했다. 루이트폴트의 아들 아르눌프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권력은 없었다. 바이에른은 사실상 마자르의 조공국이 되었다. 매년 금과 은을 바치며 침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마자르인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왜 싸우겠는가?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데. 다른 독일 공국들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조공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간 지속되었다. 카롤링거 왕조는 이 패배를 견디지 못했다. 어린 왕 루트비이는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 공작들은 그를 무시했다. 왕권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카롤링거 왕조는 사실상 종말을 맞았다. 대신 작센의 하인리히가 왕이 되었다. 그는 카롤링거 혈통이 아니었다. 그는 선출된 왕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선제후들이 왕을 선출하는 시대, 신성 로마 제국의 시대.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프레스부르크의 충격에서 비롯되었다. 50년간 마자르의 공포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독일을 약탈했다. 그들은 이탈리아를 약탈했다. 그들은 프랑스를 약탈했다. 유럽 전체가 그들을 두려워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기도문이 등장했다. 주여, 헝가리인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마자르인들은 점차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럽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955년 레이펠트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작센의 오토, 이제 왕이 된 오토 1세는 마자르군을 격파했다. 레이펠트 전투는 프레스부르크의 복수였다. 이번에는 독일이 승리했다. 마자르인들은 괴멸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자르의 약탈 시대는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헝가리 왕국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기독교 유럽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프레스부르크의 기억은 남았다. 그 끔찍한 날의 교훈은 남았다. 프레스부르크가 남긴 진짜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숫자는 전략을 이기지 못한다. 10만 명의 군대는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략이 없었다. 그들은 적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지형을 무시했다. 그들은 보급을 경시했다. 그리고 그들은 적의 전술을 이해하지 못했다. 반대로 마자르인들은 완벽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적을 깊숙이 끌어들였다. 그들은 보급선을 끊었다. 그들은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더 똑똑한 자가 이긴다. 둘째, 오만은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독일 귀족들은 오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마자르인들을 야만인으로 얕봤다. 그들은 운스트루트의 작은 승리를 과대평가했다. 그들은 적의 능력을 무시했다. 그들은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10만 명의 목숨이었다. 역사는 오만한 자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역사는 겸손하고 신중한 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프레스부르크는 이것을 가장 잔인하게 증명한 사건이었다. 셋째, 정치는 전쟁의 적이다. 루이트폴트는 군사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 때문에 침공했다. 그는 명예를 원했다. 그는 교회의 지지를 원했다. 그는 다른 공작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판단을 흐렸다. 그는 노련한 지휘관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명백한 함정의 징후들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현실이 그를 전진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그 전진은 죽음으로 이어졌다. 전쟁은 정치가 아니다. 전쟁은 생존이다. 그리고 생존은 냉혹한 현실주의를 요구한다. 프레스부르크는 잊혔다. 하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는 숫자를 믿는다. 우리는 오만하다. 우리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치른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운율은 맞춘다. 프레스부르크의 운율은 지금도 울리고 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907년 7월의 그날 10만 명의 군대가 사라졌다. 그들은 명예를 찾아 떠났다. 그들은 승리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다. 프레스부르크 평원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우리에게 말한다. 오만하지 말라고.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정치보다 현실을 보라고. 이것이 프레스부르크가 남긴 메시지다. 이것이 10만 명이 목숨으로 산 교훈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잊는다면 우리도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고 신작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부르크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루이트폴트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살아남은 자들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프레스부르크에서 돌아온 소수의 생존자들, 아마도 수백 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을 잃었다. 칼도, 갑옷도, 창도 없었다. 말도 없었다. 많은 이들이 맨발로 걸어왔다. 그들의 옷은 찢어졌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뼈만 남았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물도 부족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질문하면 그들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는 울었다.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일부는 여전히 프레스부르크 평원에 남아 있었다. 공동체는 그들을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패배의 증거, 수치의 증거. 귀족 사회는 그들을 영웅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망자로 취급했다. 왜 당신은 살아남았는가? 왜 당신은 도망쳤는가? 왜 당신은 죽음과 함께 죽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속삭여졌다. 공개적으로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선에서, 침묵에서 그 질문들은 분명했다. 중세 기사 사회에서 명예는 전부였다. 그리고 명예는 죽음으로 증명되었다. 싸우다 죽는 것, 이것이 명예였다. 도망쳐서 사는 것, 이것은 수치였다. 생존자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명예는 죽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오트마르라는 이름의 보병이 있었다. 그는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그는 프레스부르크에서 살아남았다. 어떻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방진이 무너졌을 때 숲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아마도 시체 사이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살았다.
그리고 그는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예전의 오트마르가 아니었다. 그는 밤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는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형제들아, 미안하다. 나는 도망쳤다. 나는 너희를 두고 도망쳤다. 그는 농사를 짓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그는 교회에 가지 못했다. 신부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술을 마셨다. 많이 마셨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다. 많은 생존자들이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생존은 구원이 아니었다. 생존은 형벌이었다. 그들은 매일 그날을 다시 살았다. 그들은 화살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비명을 들었다. 그들은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봤다. 그들은 자신이 도망치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 중세 사회는 그들에게 용서를 주지 않았다. 교회도 영주도 가족도 생존자들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 죄책감의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는 출구가 없었다. 명예가 전부인 사회에서 명예를 잃은 자에게 삶은 죽음보다 가혹했다. 그렇다면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놀랍게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중세 연대기를 뒤져보면 프레스부르크에 대한 언급은 놀라울 정도로 짧다. 어떤 연대기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낸다. 바이에른의 루이트폴트가 헝가리인들과 싸우다 전사했다. 끝이다. 습리 8개의 라틴어 단어, 10만 명의 죽음이 슈미 8개의 단어로 축약되었다. 전투의 경과는 없다. 학살의 규모는 언급되지 않는다. 마자르의 전술은 무시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은 중세 연대기의 본질에 있다. 중세 연대기는 객관적 역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원자를 위한 서사였다. 수도원이 연대기를 썼다. 그리고 수도원은 귀족의 후원을 받았다. 귀족은 자신의 명예가 기록되길 원했다. 그들의 승리, 그들의 용맹, 그들의 신앙, 이것이 연대기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이었다. 패배는 불편했다. 패배는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프레스부르크 같은 재앙적 패배는 더욱 그랬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굴욕이었다. 이것은 기사 계급 전체의 무능을 드러냈다. 이것은 카롤링거 제국의 붕괴를 상징했다. 이런 것을 누가 상세히 기록하고 싶겠는가? 그래서 연대기 작가들은 선택했다. 침묵을. 프레스부르크는 짧게 언급되고 넘어갔다. 세부 사항은 생략되었다. 전술적 분석은 없었다. 책임 소재도 추궁되지 않았다. 그저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승리에 대해 쓰기 위해, 성인의 기적에 대해 쓰기 위해, 왕의 관대함에 대해 쓰기 위해. 프레스부르크는 역사의 각주가 되었다. 아니, 각주도 안 되었다. 그것은 그저 불편한 사실이었다. 빨리 잊혀야 할 사실, 집단적 망각은 선택이었다.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독일 귀족 사회는 이 패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성전을 선포했지만 대학살로 끝났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불편했다. 신이 그들 편이었다면 왜 그들은 전멸했는가? 이 질문은 위험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지워버렸다. 프레스부르크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투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기억되지 않는 재앙, 이것이 프레스부르크의 운명이었다. 아이러니는 명백하다.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중 하나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0만 명이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2번 죽었다. 한 번은 프레스부르크 평원에서, 그리고 다시 한 번은 역사의 기록에서. 그들의 희생은 교훈으로 남지 못했다. 그들의 죽음은 경고가 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묵의 왕국, 이것이 프레스부르크가 속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거의 1000년이 지나서야 그 침묵을 깨고 있다.